챕터 1. 홀스턴의 선택, 사형 선고가 된 소망. 홀스턴 보안관은 지하 114층 깊이의 사일로에서 몇 안 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사일로 바깥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물론 그 풍경은 디지털 스크린에 투사된 이미지였지만요. 언제나 회색빛 하늘과 갈색 대지, 그리고 끝없이 휘몰아치는 모래바람만이 보이는 황량한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홀스턴은 그 풍경을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던 건 3년 전 아내 앨리슨이 바깥에 나가고 싶다고 말한 그날 이후부터였거든요. 사일로에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금기가 있습니다. 바로 바깥 세계에 나가고 싶다는 욕망을 입 밖에 내는 것이죠. 누군가 그런 말을 하면 IT 부서는 즉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정말로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단, 그들에게는 사일로의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클리닝이라 불리는 의식이죠. 클리닝 대상자는 특수 방호복을 입고 에어록을 통과해 사일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에 모인 수백 명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일로 외벽의 카메라 렌즈를 천으로 닦아야 해요. 렌즈에 쌓인 먼지와 모래를 제거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 풍경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이상하게도 클리닝 대상자들은 예외 없이 이 의식을 수행합니다.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클리닝을 마친 사람은 언덕 너머로 걸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방호복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몇 분이거든요. 홀스턴의 아내 앨리스는 사일로의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기록들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과거의 클리닝 기록과 현재의 기록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불일치가 있었던 거죠. 그녀는 홀스턴에게 조심스럽게 의문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든 클리닝 대상자가 예외 없이 렌즈를 닦는 걸까요? 왜 아무도 거부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카메라가 보여주는 바깥 풍경은 정말 진짜일까요? 홀스턴은 아내의 의심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런 질문은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앨리스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고 어느 날 밤 홀스턴에게 말했습니다. 바깥이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를지도 몰라요.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홀스턴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방금 사형 선고를 자청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는 앨리슨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IT 부서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일로의 모든 대화는 감시되고 있었거든요. 앨리스는 체포되어 에어록으로 끌려갔고 홀스턴은 카페테리아에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스크린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앨리슨이 에어록 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언덕을 올라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홀스턴은 아내가 거부하기를, 렌즈를 닦지 않고 그냥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다른 모든 클리닝 대상자들처럼 천을 꺼내 렌즈를 닦기 시작했어요. 회색으로 흐릿했던 화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갈색 황무지가, 죽은 나무들이, 쓰러진 건물들의 잔해가 더욱 또렷하게 보였죠. 렌즈를 다 닦은 앨리스는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테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봤죠. 앨리스는 천천히 몸을 돌려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언덕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홀스턴은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창밖을 보지 않았고 아내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보안관으로서의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했지만 그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슬픔에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홀스턴은 아내가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덕 너머에서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왜 앨리슨이 렌즈를 닦았는지 그는 알 수 없었지만 점점 더 그 질문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3년이 흐른 어느 날 홀스턴은 사무실에서 오래된 기록 파일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앨리슨이 남긴 연구 자료들이었죠. 그녀가 발견한 불일치,
설명할 수 없는 패턴들이 거기 있었어요. 홀스턴은 그 자료들을 읽으며 아내가 느꼈을 의문을 똑같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도 결심했습니다. 카페테리아로 올라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바깥에 나가고 싶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홀스턴을 쳐다봤죠. 보안관이, 그것도 3년 전 아내를 클리닝으로 잃은 홀스턴이 같은 말을 한 거예요. IT 부서의 직원들이 곧바로 나타났고 홀스턴은 저항 없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에어록 준비실에서 방호복을 입는 동안 홀스턴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곧 앨리슨이 본 것을 자신도 보게 될 테니까요. 곧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는 헬멧을 쓰고 에어록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회색빛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챕터 2 144층 지하의 세계 사일로의 구조와 삶. 홀스턴이 에어록 문을 나서는 동안 사일로 내부에서는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44개 층에 걸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누군가는 홀스턴의 클리닝을 지켜보며 슬퍼했고 누군가는 이미 자신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사일로에서는 죽음도 일상의 일부였으니까요. 사일로는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입니다. 지하 144층까지 뻗어내려간 이 건축물의 중심에는 나선형 계단이 있어요. 이 계단이 유일한 수직 이동 통로죠. 엘리베이터 같은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 다리로 걸어서 오르내려야 해요. 꼭대기 층에서 맨 아래 기계실까지 가려면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구역에서 평생을 살아가요. 다른 층을 방문하는 건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죠. 계단 주변으로는 각 층의 복도와 방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벽은 두꺼운 콘크리트와 강철로 되어 있어요. 천장은 낮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습니다. 공기는 재순환 시스템을 통해 계속 돌고 있지만 어딘가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창문은 당연히 없습니다.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꼭대기층 카페테리아의 대형 스크린뿐이죠. 사일로의 구조는 철저하게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상층부는 행정과 통제의 영역이에요. 1층부터 50층까지는 시장실, 법원, 보안관, 사무실 같은 관리 부서들이 자리 잡고 있죠. IT 부서도 여기 있습니다. 34층에 위치한 IT 부서는 사일로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서버실의 불빛이 24시간 깜박이고 기술자들이 케이블과 모니터 사이를 오가며 일합니다. 이들은 사일로의 모든 정보를 통제하죠. 누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기록되고 삭제되는지 모두 IT 부서의 손을 거쳐요. 중간층은 주거와 생산의 공간입니다. 50층부터 100층 사이에는 아파트와 학교, 병원, 상점들이 밀집해 있어요. 수경재배실에서는 토마토와 상추가 자라고 작은 공장에서는 옷과 신발을 만듭니다. 양식장에서는 물고기를 키우고 양계장에서는 닭이 알을 낳죠. 사일로는 완벽한 자급자족 시스템입니다. 바깥에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도 아무것도 나가지 않아도 이 안에서 모든 게 순환돼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기계실이에요. 130층 아래부터는 발전기와 정수 시스템, 공기 순환 장치,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기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소음은 귀를 먹먹하게 만들 정도예요. 거대한 터빈이 돌아가는 소리,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 소리, 환풍기가 공기를 밀어내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귀마개 없이는 대화도 할 수 없습니다. 기계부서 사람들은 사일로의 심장을 지키는 이들입니다. 그들 없이는 불이 꺼지고 물이 마르고 공기가 멈춰요. 그래서 기계부서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어요. 상층부 사람들이 규칙과 서류로 사일로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만 기계부서 사람들은 알고 있죠. 진짜 사일로를 움직이는 건 자신들이라는 걸요. 이런 자부심은 때로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IT 부서와 기계부서는 오래전부터 서로를 경계해왔어요. IT는 정보와 통제를, 기계부서는 실질적인 생존 수단을 쥐고 있으니까요. 사일로의 경제는 독특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돈은 있지만 제한적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게 배급제와 크레딧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식량은 배급되고 옷도 필요에 따라 받아요. 특별한 물건을 사려면 크레딧이 필요하지만 크레딧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제한되어 있죠. 이런 시스템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욕망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쌓을 수 있는 부도, 누릴 수 있는 사치도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구 조절입니다. 사일로는 정해진 공간이에요. 무한정 사람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죽으면 출산 추첨권이 발행돼요.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면 이 추첨에 당첨되어야 합니다. 몇 년씩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권리가 없으면 가질 수 없는 거죠. 이 규칙은 잔인하지만 누구도 어길 수 없습니다. 사일로의 생존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하는 규칙이에요. 사일로에서 금기시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큰 금기는 물론 바깥에 나가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금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일로가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 묻는 건 위험한 질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역사책에는 사일로가 항상 존재했던 것처럼 쓰여 있지만 누구나 알고 있죠. 사일로 이전에 뭔가가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금기는 사일로 외부에 대한 상상입니다. 아이들이 바깥은 어떨까? 라고 물으면 부모들은 황급히 입을 막아요. 바깥엔 아무것도 없어.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하며 다른 주제로 돌리죠. 사일로 주민들은 바깥 세상을 상상하지 않도록 훈련받습니다. 상상은 호기심을 낳고, 호기심은 욕망을 낳고, 욕망은 클리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억누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이들은 몰래 그림을 그려요. 초록색 들판과 파란 하늘을 그리죠. 그런 색깔을 본 적도 없으면서요. 어른들도 가끔 꿈을 꿉니다. 넓은 공간을 걷는 꿈, 벽 없는 세상의 꿈을요. 하지만 그런 꿈은 아침이 오면 잊어야 합니다. 사일로에서 살아남으려면요. IT 부서의 서버실 깊은 곳에는 오래된 파일들이 있습니다. 암호화되고 접근이 제한된 파일들이죠. 사일로의 기원, 건설 이유, 바깥 세상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다는 소문이 돌아요. 하지만 그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IT 부서장과 시장, 그리고 아마도 몇몇 고위 관리자들 뿐이죠. 그들조차 그 내용을 다 아는지는 불분명해요. 어쩌면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너무 오래전에 묻혀버려서요. 사일로는 거대한 감옥이면서 동시에 요람입니다. 사람들을 가두지만 동시에 보호하죠. 바깥의 독성 세계에서 살아남게 해주지만 대신 자유를 빼앗습니다. 이 모순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수능을 배워요. 질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사는 법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더 편합니다. 진실이 무섭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는 법입니다. 홀스턴처럼 의문을 품는 사람,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지금 기계부서 깊은 곳에서 일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줄리엣이에요. 그녀는 아직 몰라요. 자신이 곧 사일로의 가장 큰 비밀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요. 챕터 3. 자넨의 야심, 권력의 이면. 시장 자넨은 사일로에서 가장 높은 층, 1층 구역에 자리한 시장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봅니다. 창이라고 해봤자 사일로 내부의 중앙 계단을 내려다보는 작은 유리창이지만요. 그의 눈에는 아래로 끝없이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과 오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개미처럼 작아 보이는 사람들이요. 자네는 미소를 짓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예요. 홀스턴 보안관이 바깥으로 나가 죽었다는 소식은 이미 사일로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의아해하고 두려워하죠. 하지만 자넨에게 이건 예상된 시나리오였어요. 아니, 어쩌면 계획된 시나리오였을지도 모릅니다. 홀스턴은 유능한 보안관이었지만 동시에 통제하기 어려운 인물이기도 했거든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의심하고 너무 많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알리스는 더 심했죠.
자네는 알리슨이 IT 부서에서 금지된 자료를 찾아보다 발각된 날을 기억합니다. IT 부서장 버나드가 직접 보고를 올렸을 때 자네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버나드와 자네는 오래전부터 암묵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거든요. 사일로의 진짜 권력은 시장실과 IT 부서 사이에서 나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이 최고 권력자지만 실제로는 IT 부서가 모든 정보와 기술을 장악하고 있죠. 자네는 이 균형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버나드의 비위를 맞추고 협력하고 때로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알리슨이 발견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자넨도 정확히는 몰라요. 버나드는 그런 세부 사항을 공유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위험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일로의 기원에 관한 것, 바깥 세상의 진실에 관한 것이었을 거예요. 알리스는 그 후 청소를 자원했고 홀스턴은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같은 길을 택했죠. 자네는 홀스턴의 후임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결정이 아니에요. 보안관은 사일로의 치안과 질서를 책임지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시장의 권력을 견제할 수도 있는 위치거든요.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면 홀스턴처럼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유능하지만 순종적인 사람, 질문하지 않고 명령을 따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마르네스였습니다. 홀스턴의 부보안관이었던 마르네스는 성실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규칙을 잘 따르고 의심하지 않고 상부의 명령에 충실하죠. 완벽한 후임자처럼 보였습니다. 자네는 마르네스를 불러 보안관직을 제안했어요. 마르네스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자네는 그의 눈을 보며 확신했죠. 이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자네네 계획에는 더 깊은 층위가 있었습니다. 마르네스를 보안관으로 임명한 것은 단기적 해결책일 뿐이었어요. 장기적으로는 보안부서 자체를 더욱 철저히 통제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IT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버나드는 이미 사일로의 모든 통신과 감시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어요. 보안부서가 사용하는 통신기기도, 감시 카메라도, 심지어 보안관의 개인 단말기도 모두 IT 부서의 서버를 거쳐갑니다. 버나드가 원하면 언제든 엿들을 수 있고 기록을 조작할 수도 있죠. 자넨과 버나드는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만남이에요. 보통 밤늦게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자넨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죠. 그들은 사일로의 안정을 논하고 잠재적 위협 요소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홀스턴과 알리슨 부부도 그런 대화의 주제였어요. 버나드는 알리슨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자네는 동의했습니다. 청소제도는 그럴 때 유용한 도구죠. 법적으로 정당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넨도 버나드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버나드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걸 자네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자신만의 카드를 준비해요. 비밀리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심어두고 정보를 수집하고 버나드의 약점을 찾으려 노력하죠. 사일로의 정치는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롭고 질서 정연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권력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장과 IT 부서, 보안부서와 사법부, 각 층의 대표들과 길드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확장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이런 내막을 전혀 몰라요. 그들은 그저 주어진 일을 하고 규칙을 따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뿐이죠. 자네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게 자신의 의무라고요. 사일로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니까요. 바깥 세상이 죽어버린 지금 이곳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러니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불온한 생각을 막아야 하고 진실을 숨겨야 합니다. 진실이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파괴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네네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요. 사람들을 속이고 진실을 숨기고
때로는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자네는 이런 생각을 빨리 떨쳐냅니다.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시장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는 냉정해야 하거든요. 챕터 4. 줄리엣의 등장, 기계부서의 이단화. 그런데 자넨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통제하려 해도 사일로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줄리엣 니콜스예요. 기계부서 깊은 곳에서 일하는 이 젊은 여성은 자넨의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았던 인물이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사일로의 운명을 바꿀 핵심 인물이 될 겁니다. 줄리엣은 사일로의 최하층, 지하 깊숙한 기계부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이곳은 사일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발전기들이 쉼없이 돌아가고 물정화 시스템이 작동하고 공기 순환 장치가 멈추지 않고 가동되는 곳이죠. 기계부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일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위층 사람들이 정치 게임을 하든 말든 기계가 돌아가지 않으면 모두 죽으니까요. 줄리엣은 어릴 때부터 기계를 만지고 고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 그녀는 부서진 펌프를 분해하고 조립했어요. 10살 때는 이미 베테랑 기술자들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실력이 늘어 있었죠. 그녀의 아버지도 기계부서 직원이었는데 줄리엣은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기계의 소리를 듣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고 도면 없이도 복잡한 시스템을 수리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줄리엣의 재능은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왜 이런 설계가 되었는지 끊임없이 질문했죠. 기계부서의 오래된 기술자들은 대부분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대답하며 더 이상의 질문을 막았지만 줄리엣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금지된 구역에 몰래 들어가 낡은 설계도를 찾아보기도 했고 사일로 건설 당시의 원본 매뉴얼을 뒤지기도 했어요. 이런 행동은 규칙 위반이었지만 기계부서는 워낙 자율적이고 폐쇄적인 곳이라 위층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줄리엣의 성격은 독립적이고 고집스러웠어요. 그녀는 권위를 그다지 존중하지 않았고 상사의 명령이라도 말이 안 되면 따르지 않았죠. 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워낙 실력이 뛰어나서 기계부서장 녹스는 그녀를 감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스는 거칠고 무뚝뚝한 노인이지만 줄리엣의 재능만큼은 인정했거든요. 어쩌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그녀를 아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줄리엣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처예요. 몇 년 전 그녀에게는 조지라는 연인이 있었어요. 조지는 IT부서 소속이었는데 금지된 정보에 접근하려다 발각되어 청소에 보내졌습니다. 줄리엣은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조지가 에어락 안으로 들어가고 방호복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 카메라 렌즈를 닦다가 독성 공기에 쓰러지는 모습을요. 그 순간 이후 줄리엣은 변했습니다. 더 냉소적이 되었고 더 고립되었죠.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조지의 죽음은 줄리엣에게 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왜 조지는 금지된 정보를 찾으려 했을까요? 그가 발견하려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바깥 세상은 치명적인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세뇌당한 걸까요? 줄리엣은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워커 시장이 기계부서를 방문합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시장은 보통 위층에 머물고 기계부서 같은 곳까지 내려오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워커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홀스턴의 후임 보안관을 찾고 있었고 줄리엣이 후보 중 하나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워커가 줄리엣을 찾아왔을 때 그녀는 거대한 워터펌프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기름때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죠. 워커는 정장 차림으로 깨끗한 모습이었고 그 대비가 극명했습니다. 줄리엣은 시장을 보고도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대신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무뚝뚝하게 물었죠. 워커는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는 모습,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워커는 줄리엣에게 보안관 자리를 제안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선거를 거쳐야 하지만
시장에 추천이 있으면 거의 확정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줄리엣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절했거든요. 저는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다루는 건 제 일이 아니죠. 줄리엣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워커는 설득하려 했지만 줄리엣은 단호했어요. 그녀는 기계부서를 떠나고 싶지 않았고 정치적인 역할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지를 잃은 후로 사일로의 권력 구조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워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줄리엣에게 진짜 이유를 말해줬어요. 홀스턴이 청소에 보내진 후 IT 부서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요. 버나드 같은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쥐면 사일로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IT 부서와 무관하고 독립적이며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줄리엣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줄리엣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당신도 결국 권력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그녀의 말은 냉정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워커는 이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지적이 맞았으니까요. 결국 워커는 다른 접근을 합니다. 그는 줄리엣에게 조지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조지가 무엇을 찾으려 했는지, 왜 청소에 보내졌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지 않냐고 물었죠. 이 말이 줄리엣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고 손에 쥐고 있던 렌치가 약간 떨렸어요. 워커는 계속 말했습니다. 보안관이 되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집니다. 금지된 파일들, 숨겨진 기록들에 대한 권한도 얻을 수 있어요. 조지가 찾으려던 것을 당신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제안은 교묘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줄리엣은 한동안 말없이 워커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죠. 결국 그녀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워커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어요. 그날 밤 줄리엣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진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를 거야.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조지는 죽기 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줄리엣은 그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고 싶었어요. 설령 그 진실이 끔찍하더라도 모르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며칠 후 줄리엣은 워커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보안관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저는 누구의 꼭두각시도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일할 거예요. 그게 당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워커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줄리엣 니콜스는 사일로의 새로운 보안관 후보가 되었습니다. 기계부서의 동료들은 놀랐지만 녹스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네가 여기 있는 것보다 위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늙은 기계부서장은 그렇게 말하며 줄리엣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줄리엣은 그의 눈에서 자부심과 슬픔이 동시에 비치는 걸 봤어요. 마치 딸을 떠나보내는 아버지 같았죠. 챕터 5. 금지된 유물, 진실을 찾는 자들. 보안관 후보로 임명된 후 줄리엣에게는 새로운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사일로의 제한구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었죠. 워커는 그녀에게 아이디 카드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대부분의 구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어떤 분들은 열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의 말투에는 경고와 호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처럼요. 줄리엣은 처음으로 사일로의 상층부를 제대로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보낸 기계부서는 사일로의 가장 아래쪽에 있었고 144층에 달하는 나선형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줄리엣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물론 엘리베이터는 화물 운송용으로만 사용되고 승객 탑승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지만 보안관 후보의 신분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앨리슨 파커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전 보안관의 개인 공간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앨리슨이 죽은 지 이미 몇 주가 지났고 그 사이 아무도 이곳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벽에는 사일로의 각층을 나타내는 큰 도면이 붙어 있었어요. 줄리엣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며 앨리슨이 남긴 흔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놀라운 것이 나왔습니다. 작은 노트북이었어요. 사일로에서는 개인용 컴퓨터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거든요. IT 부서의 허가 없이는 어떤 전자기기도 소유할 수 없었죠. 그런데 앨리스는 이걸 숨겨놓았던 겁니다. 줄리엣은 노트북을 켜봤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기계부서에서 익힌 기술을 동원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세 번째 시도에서 노트북이 열렸어요. 비밀번호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숫자 조합이었죠. 노트북 안에는 앨리슨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은 사일로의 역사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공식 기록과는 다른 내용들이 많았죠. 앨리슨은 반란에 대한 기록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사일로 역사상 몇 차례 있었던 대규모 봉기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진압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어요. 줄리엣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분명 금지된 것들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부 세계라는 제목이 붙은 폴더였어요. 줄리엣은 손이 떨렸지만 그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긴 텍스트 파일이 들어있었죠. 사진들은 흐릿했지만 분명 사일로 외부를 찍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카페테리아의 대형 스크린에 나오는 황량한 풍경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진들 속에는 푸른빛이 보였어요. 하늘이었을까요? 아니면 물이었을까요? 줄리엣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카페테리아 스크린의 영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텍스트 파일을 열자 앨리슨의 일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조지 윌킨스와 함께 외부 세계의 진실을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지는 카페테리아의 센서들이 조작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보는 영상이 실제 외부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는 IT 부서의 서버 깊숙한 곳에서 뭔가 발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말해주기 전에 일기는 그곳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지가 청소를 자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기록이었을 거예요. 줄리엣은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앨리스는 조지의 죽음 이후에도 조사를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녀는 사일로의 창립자들에 대한 기록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일로가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외부 세계가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지를 확인하려 했던 거죠.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청소를 나가게 된다면 그건 내가 너무 깊이 파고들었다는 증거일 겁니다. 이 파일들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진실을 밝혀주세요. 우리는 거짓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줄리엣은 노트북을 끄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앨리슨과 조지는 둘 다 진실을 찾다가 죽었어요. 이제 그 진실을 찾는 일이 자신에게 넘어온 것 같았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조심해야 할까요? 워커는 그녀에게 보안관 자리를 제안했지만 정말로 그가 진실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줄리엣은 몰래 IT 부서를 찾아갔습니다. 보안관 후보의 권한으로 출입은 가능했지만 이 시간에 IT 부서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 수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야간 근무자는 메인 서버실에만 있었고 나머지 공간은 텅 비어 있었죠. 줄리엣은 조지가 일했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녀가 가진 마스터키로 열 수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컴퓨터 여러 대와 복잡한 배선들이 보였습니다. 조지의 개인 터미널은 이미 초기화되어 있었지만 줄리엣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바닥을 살피고 책상 뒤를 확인하고 천장 패널까지 들춰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환기구 뒤쪽에서 작은 데이터 칩을 발견했어요. 칩을 컴퓨터에 꽂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지가 숨겨둔 백업 자료였죠. 그 안에는 사일로의 중앙 서버에서 빼낸 암호화된 파일들이 있었어요. 줄리엣은 기계부서에서 배운 암호 해독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파일의 일부를 열 수 있었죠.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일로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파일에는 여러 개의 사일로가 표시된 지도가 들어 있었고 각각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줄리엣이 살고 있는 곳은 사일로 18번이었죠. 그렇다면 다른 사일로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곳 사람들도 자신들이 유일한 생존자라고 믿고 있을까요? 그니만은 아니면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파일에는 또 다른 정보도 있었습니다. 협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그 문서에는 사일로의 운영 규칙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줄리엣이 알고 있던 것과 달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조항이 있었죠.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하는 자는 청소 대상자로 분류한다. 이건 명시적으로 적힌 규칙이었어요. 청소는 단순히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체계적인 방법이었던 거예요. 줄리엣은 파일들을 자신의 데이터 칩에 복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칩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문 뒤에 숨어서 숨을 죽였죠.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문 손잡이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렸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IT 부서의 수장인 버나드였습니다. 그는 방안을 둘러보다가 줄리엣을 발견했죠. 보안관 후보님,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의심스러웠어요. 줄리엣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지 윌킨스의 마지막 작업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앨리슨 보안관의 죽음을 조사하는 과정이거든요. 버나드는 그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앨리슨 보안관의 죽음은 이미 자살로 결론났습니다.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어요. 줄리엣은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자살한 사람이 왜 청소복을 입고 나갔을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버나드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안관 후보님, 충고 하나 하죠.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위해서도 사일로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버나드는 방을 나갔습니다. 줄리엣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버나드의 말은 경고였고 동시에 확신이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것이 있고 그들은 그걸 지키려 하고 있다는 확신이었죠. 줄리엣은 주머니 속 데이터 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조지와 앨리슨이 걸었던 그 위험한 길을 자신도 걷게 된 겁니다. 챕터 6. IT 부서의 그림자, 통제와 감시. 줄리엣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버나드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오히려 그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것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거든요. 그녀는 마이크를 찾아갔습니다. 마이크는 사일로에서 오래 근무한 부보안관으로 이곳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마이크, IT 부서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줄리엣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이크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IT 부서요?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줄리엣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조지 윌킨스가 죽기 전에 했던 일들을 추적하다 보니 IT 부서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버나드가 어제 제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마이크는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줄리엣, 조심하세요. IT 부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사일로의 모든 시스템이 그들 손에 있거든요. 통신, 전력, 출입문, 심지어 우리가 보는 화면까지 전부요. 그의 말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사일로를 통제하는 거죠. 줄리엣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버나드가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가진 건가요? 마이크는 한숨을 쉬었어요. 버나드는 IT 부서의 수장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협약에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는 점이에요. 협약이 뭔지 아시나요? 줄리엣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약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협약은 사일로를 세운 사람들이 만든 규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정해놓은 거죠. 하지만 그 내용은 극소수만 볼 수 있어요. 시장, IT 부서장, 그리고 몇몇 고위직만요. 마이크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협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청소해요. 밖으로 나가서 카메라 렌즈를 닦는 거죠. 그게 바로 앨리슨과 홀스턴 보안관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줄리엣은 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의 의문을 가지거나 진실을 파헤치려 하면 청소형을 받는다는 거군요. 마이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IT 부서가 그 모든 걸 감시하죠. 누가 위험한 질문을 하는지, 누가 규칙을 어기는지, 누가 사일로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들은 통신 기록을 보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필요하다면 증거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줄리엣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일로는 겉으로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통제되는 감옥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통제의 중심에 IT 부서가 있었습니다. 조지가 발견한 게 뭐였을까요? 왜 그가 죽어야 했을까요? 줄리엣이 물었습니다. 마이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 생각엔 조지가 사일로의 비밀을 알아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밖이 정말 독성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다른 진실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이 IT 부서가 숨기려는 바로 그것이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앨리슨 보안관도 같은 길을 걸었어요. 그녀는 조지의 죽음을 조사하다가 너무 깊이 들어갔고 결국 밖으로 나가게 됐죠. 줄리엣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조지와 앨리슨, 두 사람 모두 진실을 찾으려 했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은 거였어요. 그럼 제가 지금 하는 조사도 위험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마이크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매우 위험해요. 하지만 당신이 멈출 것 같지는 않네요. 조지와 앨리슨처럼 말이에요. 줄리엣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책임감도 느껴져요. 그들이 밝히려 했던 진실을 제가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마이크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조심하세요. IT 부서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버나드가 직접 경고했다는 건 당신이 이미 그들의 감시 대상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줄리엣은 사무실을 나와 사일로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이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IT 부서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감시한다는 사실, 협약이라는 알 수 없는 규칙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 그리고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청소형으로 보내진다는 사실이요.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사일로의 중심을 관통하는 거대한 나선형 계단이 보였어요. 수백 층이 서로 연결된 이 구조물은 인류의 마지막 생존 공간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지금 줄리엣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곳은 생존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IT 부서는 간수였고 협약은 철창이었으며 청소는 사형 집행이었죠. 그녀는 주머니 속 데이터 칩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작은 칩 안에 모든 답이 있을 거예요. 조지가 발견한 진실, 앨리슨이 알아낸 비밀, 그리고 IT 부서가 숨기려는 사실이 말이에요. 줄리엣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보안관 후보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찾는 사람이었고 사일로의 거짓을 밝혀낼 사람이었죠. 버나드와 IT 부서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들이 숨긴 비밀은 언젠가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줄리엣은 그 순간을 만들어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챕터 7. 144층 계단의 의미, 물리적 분리와 심리적 장벽.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줄리엣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계단을 오르내렸는지 세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일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계단은 그저 일상이었거든요. 숨이 차도록 오르고 다리가 아프도록 내려가는 것이 삶의 일부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줄리엣은 계단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일로는 144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가장 위층은 IT 부서와 시장실, 그리고 카페테리아가 있는 행정구역이었죠.
중간층에는 농장과 공장, 학교와 병원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층, 줄리엣이 평생을 보낸 기계부서가 있었습니다. 발전기와 펌프, 정수시설과 재활용 시스템이 돌아가는 곳이었죠. 사일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뜨겁고 시끄럽고 위험한 곳이기도 했어요. 줄리엣은 92층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는 중간 휴게소였어요. 긴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었죠. 벤치 몇 개와 물 공급기, 그리고 낡은 게시판이 전부였지만요. 그녀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상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대체로 지쳐 있었고 하층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서두르는 모습이었죠. 상층 사람들은 아래로 내려오기 싫어하죠. 옆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덥고 시끄럽고 냄새나니까요. 하층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기 힘들어하고요. 계단이 너무 많으니까요.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우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겁니다. 계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줄리엣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말이 맞았어요. 기계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생 상층에 가볼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일이 너무 바빴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으니까요. 반대로 상층 사람들도 하층에 내려올 이유가 없었죠. 모든 편의 시설은 중간층 이상에 있었고 하층은 그저 기계가 돌아가는 곳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어요. 제가 젊었을 땐 사람들이 더 자주 오르내렸거든요. 친척 방문도 하고 다른 층 축제에도 갔죠. 하지만 지금은,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각자 자기 층에만 머물러요. IT 부서가 그렇게 만들었죠. 줄리엣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IT 부서가요? 그럼요.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층간 이동을 제한하진 않지만 불편하게 만들죠. 통행증 발급을 까다롭게 하고 일정을 조정하기 어렵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게 되거든요. 굳이 다른 층에 갈 필요가 있나 싶어지는 거죠. 줄리엣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기계부서에서 일할 때 상층에 올라가려면 워커의 승인이 필요했어요. 그것도 정당한 업무상 이유가 있을 때만이었죠. 개인적인 방문은 권장되지 않았고 승인받기도 어려웠어요. 그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의도된 것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줄리엣이 물었습니다. 왜 IT 부서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려는 거죠? 노인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제 생각엔 말이죠. 통제하기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로 섞이면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정보를 교환하고 의문을 품게 되고요. 하지만 각자 자기 층에만 있으면 자기가 아는 것만 알게 되죠. IT 부서가 주는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고요. 줄리엣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노인의 말이 정확히 들어맞았거든요. 기계부서 사람들은 상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거의 몰랐어요. 뉴스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들었고 그마저도 IT 부서가 편집한 내용이었죠. 마찬가지로 상층 사람들도 하층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기계가 얼마나 자주 고장나는지, 수리공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알지 못했죠. 결국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상층 사람들은 하층을 그저 노동자들로만 보고 하층 사람들은 상층을 특권층으로만 보게 되죠. 실제로는 우리 모두 같은 사일로에 갇혀 있는데 말이에요. 줄리엣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지와 앨리스는 이 분리를 뚫으려 했던 거예요. 조지는 IT 부서의 비밀을 파헤쳤고 앨리스는 상층과 하층을 연결하려 했죠. 둘 다 청소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줄리엣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줄리엣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젊은이. 너무 많이 아는 건 위험하니까요. 줄리엣은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으로 주변을 봤어요. 계단의 각 층마다 미묘한 분위기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층으로 갈수록 깨끗하고 조용했고 하층으로 갈수록 소음과 열기가 커졌어요. 벽의 페인트 상태도 달랐고 조명의 밝기도 달랐죠.
이 모든 것이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여기 사람이고 저기는 다른 세계다라고요. 120층을 지나며 줄리엣은 기계부서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동료들이었죠. 그들은 줄리엣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줄리엣?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보안관 후보가 됐고 상층에 볼 일이 있었다고요. 동료들은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렸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눈빛도 보였습니다. 상층 사람들 조심해. 우리랑은 다르니까. 한 동료가 조언했어요. 줄리엣은 그 말의 의미를 이제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상층과 하층의 차이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아니었어요. 심리적 장벽이었고 사회적 분리였으며 의도된 고립이었죠. IT 부서는 이 구조를 교묘하게 유지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 데이터 칩을 만지작거렸어요. 이 안에 담긴 정보가 이 분리의 진짜 이유를 밝혀줄 거예요. 그리고 줄리엣은 반드시 그 진실을 찾아낼 작정이었습니다. 계단이 만든 장벽을 넘어서서 말이죠. 챕터 8. 루카스와의 연대, 내부자의 균열. 데이터 칩을 손에 쥔 채 자기 작업실로 돌아온 줄리엣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홀스턴이 남긴 파일들, 그 안에 담긴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줄리엣 혼자서는 이 정보의 의미를 완전히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IT 부서의 시스템, 그들이 사용하는 코드와 프로토콜, 그 안에 숨겨진 구조를 이해하려면 내부자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카스였어요. IT 부서 출신이지만 뭔가 다른 사람, 홀스턴과 가까웠고 그의 죽음 이후 명백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그 남자 말이에요. 줄리엣은 루카스가 단순한 IT 기술자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있었고 그의 침묵 속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거든요. 며칠 후 줄리엣은 루카스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공개적인 사무실이 아니라 조용한 저장고 구역에서 만났어요. 루카스는 줄리엣을 보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줄리엣은 주머니에서 데이터 칩을 꺼내 보였습니다. 홀스턴이 남긴 거예요. 당신이 봐줬으면 해서요. 루카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디서 구한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요. 줄리엣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험한 건 알아요. 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하잖아요. 당신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루카스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의문이 많았어요. 홀스턴이 죽기 전부터요. 두 사람은 더 안전한 장소를 찾아 움직였습니다. 기계부서의 오래된 보일러실이었어요. 소음이 크고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루카스는 줄리엣이 가져온 데이터 칩을 자신의 휴대용 단말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나자 루카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접근 권한이 제한된 파일들이에요. 일반 보안관이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줄리엣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루카스는 파일을 스크롤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건 청소 프로토콜에 관한 내부 문서예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하면 자동으로 청소 명령이 발동되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여기 주석을 보면 인구 조절 메커니즘이라고 적혀 있어요. 줄리엣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구 조절이라니? 그럼 청소는 처음부터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이 시스템이 심리적 유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하도록 만드는 장치들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무슨 장치요? 줄리엣이 물었습니다. 루카스는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디스플레이 조작 프로그램이에요. 카페테리아에 있는 대형 화면, 그거 진짜 외부 풍경이 아니에요. 조작된 이미지죠. 사람들이 우울하거나 절망적일 때는 바깥 풍경을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필터를 조정해요. 반대로 누군가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더 황폐하게 보이도록 바꾸고요. 줄리엣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 풍경은 전부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루카스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부 거짓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보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IT 부서가 통제하는 이미지죠. 줄리엣은 홀스턴이 왜 그렇게 절망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본 진짜 바깥 풍경은 화면 속 조작된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루카스는 계속해서 파일들을 분석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문서가 있어요. 협약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사일로 건설 당시 작성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사일로는 외부 세계가 회복될 때까지 인류를 보존하기 위한 피난처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줄리엣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목적이요? 통제된 사회 실험이요. 루카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일로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거대한 실험실이었어요. 폐쇄된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통제와 감시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정보를 제한하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줄리엣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냥 쥐처럼? 루카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보일러의 쿵쿵거리는 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웠습니다. 한참 후 루카스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IT 부서에서 일하면서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많았어요. 우리는 시스템을 유지보수한다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접근 권한도 이상했어요. 상층부만 볼 수 있는 파일들이 너무 많았고 질문하면 오히려 의심받았죠. 줄리엣은 루카스의 고백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그곳에 있었어요? 루카스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IT 부서에서 나가려면 청소 명령을 받거나 반역자로 몰리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른 척했죠. 하지만 홀스턴이 죽고 나서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줄리엣은 루카스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해요. 당신의 지식과 제 행동력을 합치면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루카스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IT 부서는 막강해요. 버나드는 모든 걸 알고 있고 시스템 전체를 손바닥 안에 쥐고 있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줄리엣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홀스턴이 이 파일들을 빼낼 수 있었다는 건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허점을 찾아야 해요. 루카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허점이라. 있긴 해요. IT 부서 내부에도 분열이 있거든요. 모두가 버나드를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젊은 기술자들 중 일부는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어요? 줄리엣이 물었습니다. 루카스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잘못하면 우리 모두 청소 대상이 될 수 있죠. 줄리엣은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죠. 이대로 살 순 없잖아요. 거짓 속에서 통제당하며 죽을 순 없어요.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는 IT 부서 내부에서 조용히 동조자를 찾기로 했어요. 줄리엣은 보안관으로서 다른 층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으기로 했죠.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교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전자통신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IT 부서가 모든 통신을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헤어지기 전 루카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줄리엣, 조심하세요. 당신은 이제 그들의 레이더에 확실히 포착됐어요. 버나드는 당신을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줄리엣은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진실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루카스는 그녀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줄리엣은 자신의 작은 방에 돌아와 창문 없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사일로의 모든 층이 이렇게 폐쇄되어 있었죠. 바깥 세계와 차단된 채 조작된 정보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줄리엣은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알아버린 이상 되돌아갈 수 없었죠. 진실은 때로 저주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챕터 9. 클리닝 슈트의 비밀, 조작된 죽음. 줄리엣은 며칠 동안 홀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루카스와의 만남 이후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왜 클리닝을 나간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센서를 닦을까요? 바깥 세상이 독성으로 가득하다면 그곳에 나가자마자 절망에 빠져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의무를 다하듯 카메라 렌즈를 닫고 쓰러졌습니다. 홀스턴도, 앨리슨도,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그랬죠. 그녀는 기계부서의 오래된 저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매뉴얼과 설계도를 찾아냈어요. 대부분은 펌프와 발전기에 관한 것들이었지만 한 상자 깊숙한 곳에서 특이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봉인된 지 수십 년은 된 듯한 갈색 봉투였어요. 봉투 겉면에는 희미하게 클리닝 프로토콜, 기밀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줄리엣은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클리닝 슈트의 상세한 설계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설계도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헬멧 부분을 자세히 보니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투명 바이저가 아니라 내부에 얇은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줄리엣은 천천히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술적인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기계부서에서 오래 일한 그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해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클리닝 슈트의 헬멧은 단순한 보호 장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일종의 증강현실 디스플레이였던 겁니다. 착용자가 보는 바깥 풍경은 실제 모습이 아니라 헬멧 내부 스크린에 투영된 조작된 이미지였던 거예요. 문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슈트 내부의 작은 컴퓨터가 외부 센서로부터 실제 영상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한 후 착용자에게 보여준다는 설명이었죠. 처리라는 게 뭘까요? 줄리똘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외부 환경을 황폐화된 모습으로 변환, 착용자의 심리적 저항 최소화를 위해 필수적임.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클리닝을 나간 사람들이 센서를 닦는 이유는 절망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던 거죠. 그들은 헬멧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던 겁니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살아있는 자연을요. 사일로 안에서 평생 보지 못한 세상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이 진실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센서를 닦았던 겁니다. 사일로 안 사람들이 보는 카메라 화면의 센서를요. 하지만 사일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니터로 보는 건 조작되지 않은 진짜 화면이었습니다. 실제로 황폐한 바깥 풍경이었죠. 아니, 어쩌면 그것조차도 조작된 것일 수 있었어요. 줄리엣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일까요? 줄리엣은 문서를 더 뒤적였습니다. 슈트의 공기 공급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6시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 설계상으로는 훨씬 짧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슈트의 밀봉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의도적으로 미세한 틈새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서서히 외부 공기가 유입되도록요.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클리닝은 처벌이 아니라 제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의문을 품은 사람,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을 제거하는 정교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잠깐 동안 희망을 보여주고 그 희망 때문에 센서를 닫게 만들고 그러는 사이 독성에 노출되어 죽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사일로 안 사람들은 모니터로 그 죽음을 보면서 바깥이 정말 위험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공포와 희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잔혹한 메커니즘이었어요. 줄리엣은 문서를 품에 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홀스턴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카메라를 닦으면서 미소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진실을 보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희망이었고 그 희망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날 밤 줄리엣은 루카스를 만났습니다. 어두운 계단참에서 그녀는 발견한 문서를 보여줬어요. 루카스는 문서를 읽으면서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네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단순히 정보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희망까지 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줄리엣이 물었습니다. IT 부서에서는 이걸 알고 있나요? 버나드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 2층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들이 설계한 시스템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IT 직원들은 몰랐을 겁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이런 정보는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진짜 바깥은 어떤 모습일까요? 줄리엣이 물었습니다. 루카스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3가지 가능성이 있죠. 정말로 황폐할 수도 있고, 살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영상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줄리엣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클리닝을 나가되 제대로 된 슈트를 입고요. 조작되지 않은 슈트로요. 루카스가 놀라서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쳤어요? 그건 자살 행위예요. 설령 슈트를 고친다 해도 바깥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줄리엣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해요. 계속 이렇게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실도 모른 채 통제받으며 살고 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루카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확고한 결의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적어도 준비는 제대로 합시다. 루카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슈트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해요.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제거하고 진짜 투명 바이저로 교체하고 공기 공급 시스템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밀봉도 완벽하게 해야 해요. 줄리엣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계부서에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밀리에 해야죠. 누가 알면 즉시 제지당할 테니까요.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클리닝 슈트는 IT 부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보안관이라 해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었죠. 슈트를 빼내려면 정당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하나뿐이었어요. 클리닝을 선고받는 것이었죠. 챕터 10. 반란의 씨앗, 줄리엣의 결단. 줄리엣은 자신이 클리닝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만이 슈트를 합법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클리닝 선고를 받는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루카스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줄리엣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내가 슈트를 고쳐서 나가면 돼요. 줄리엣이 말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밖이 정말 어떤지 확인할 수 있죠. 루카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만약 실패하면 당신은 죽어요. 그리고 진실도 영영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줄리엣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홀스턴이 그랬듯이, 앨리슨이 그랬듯이 이제 자신의 차례였어요. 문제는 어떻게 클리닝 선고를 받느냐였습니다. 보안관이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협정서를 공개적으로 위반할 수도 없었죠. 줄리엣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IT 부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줄리엣은 공개회의에서 IT 부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버 접근 권한의 독점, 정보 통제, 클리닝 시스템의 불투명함을 문제 삼았죠. 버나드는 처음엔 무시했지만 줄리엣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점점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은 줄리엣이 34층 서버실에 무단 침입을 시도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물론 의도된 행동이었죠. 그녀는 IT 직원들에게 붙잡혔고 버나드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보안관이 이런 짓을 하다니 실망이군요. 버나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버실은 금지 구역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을 텐데요. 줄리엣은 당당하게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들이 숨기고 있는 게 뭔지 말이죠. 버나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실이라고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사일로의 안전을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그 질서를 위협하는 거예요. 질서? 줄리엣이 비웃었습니다. 거짓말로 유지되는 질서 말인가요? 사람들을 속이고 통제하는 게 질서인가요? 버나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줄리엣, 사일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당신에게 클리닝을 선고합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줄리엣이 원했던 바로 그 선고였죠. 하지만 막상 선고를 받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거든요. 48시간 후면 그녀는 에어락을 통해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슈트를 완벽하게 고쳐야 했어요. 줄리엣은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클리닝 전까지 격리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보안관으로서 그녀는 아직 몇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기계부서의 녹스에게 은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였지만 녹스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슈트를 준비해 주세요. 진짜로 작동하는 슈트를요. 녹스는 놀랐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줄리엣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기계부서에 신뢰할 수 있는 몇몇 기술자들과 함께 비밀리에 슈트를 개조하기 시작했죠.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거하고 진짜 투명 바이저를 달았습니다. 공기 공급 시스템을 이중으로 강화하고 밀봉 부위를 완벽하게 용접했어요. 그리고 슈트 내부에 여분의 산소 탱크를 숨겼습니다. 루카스는 줄리엣을 면회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가는 거예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줄리엣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 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루카스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와야 해요. 약속하세요. 줄리엣은 약속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돌아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할 거였어요. 제가 밖에서 살아남으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루카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요? 밖에서 어떻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어요? 그건 줄리엣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밖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사일로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문은 밖에서는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그녀와 함께 밖에 남게 되는 걸까요? 줄리엣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카메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밖에 카메라를 통해서요. 제가 밖에서 카메라 렌즈를 닦으면 사람들은 진짜 밖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진짜 밖을요. 루카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알게 되겠네요.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줄리엣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클리닝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줄리엣은 녹스가 준비한 개조된 슈트를 받았습니다. 겉보기엔 일반 클리닝 슈트와 똑같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짜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슈트였죠. 줄리엣은 슈트를 입으며 긴장했습니다. 이제 곧 에어락을 통과하게 될 거였어요. 사일로의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 앞에 모였습니다. 클리닝은 항상 공개되었거든요. 사람들은 줄리엣이 밖으로 나가 카메라를 닦는 모습을 지켜볼 거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쓰러지는 모습도 보게 될 거였죠. 적어도 버나드는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엣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카메라를 닦을 거였어요. 진짜 밖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였죠.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래 살아남을 거였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일로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밖이 생각보다 살만한 곳일지도 몰랐습니다. 에어락 문이 열렸습니다. 줄리엣은 한 걸음씩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확고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었죠.
문이 그녀 뒤에서 닫혔고 줄리엣은 마침내 사일로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모든 것을 바꿀 진실이었습니다. 챕터 11. 클리닝으로 가는 길. 체제와의 충돌. 줄리엣의 첫 발걸음은 예상보다 가벼웠습니다. 슈트가 생각보다 잘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워커가 만들어준 이 슈트는 일반적인 클리닝 슈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밀봉이 훨씬 견고했고 공기순환 시스템도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깨끗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그녀 뒤에서 에어락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거였죠. 줄리엣은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본 것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광경이었습니다. 사일로 안에서 보던 스크린 화면은 푸른 하늘과 초록색 언덕을 보여줬었어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평화롭게 떠다니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죠. 하지만 지금 줄리엣의 눈앞에 펼쳐진 진짜 바깥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늘은 회색빛 독으로 가득했고 땅은 죽음의 황무지였어요. 건물의 잔해들이 흙먼지 속에 묻혀 있었고 모든 것이 독성 물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줄리엣은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동안 사람들이 본 것은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카메라에 비친 아름다운 세상은 조작된 영상이었어요. IT 부서가, 버나드가, 그들 모두가 사람들에게 거짓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클리닝을 하러 나간 사람들이 왜 카메라를 닦았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들은 진실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마지막 순간에 사일로 안의 사람들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죠. 하지만 그들의 슈트는 몇 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독성 공기가 슈트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들은 카메라를 닦다가 쓰러졌어요. 사람들은 그 순간을 봤지만 곧 카메라가 다시 더러워지면서 화면은 조작된 영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거짓된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됐죠. 줄리엣은 카메라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슈트는 아직 견고했어요. 워커가 특별히 강화한 밀봉 덕분이었죠. 그녀는 카메라 렌즈에 묻은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그녀가 렌즈를 닦을수록 사일로 안의 스크린에는 진짜 바깥 풍경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사일로 안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경악했어요. 그들이 평생 믿어왔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일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일부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진실이었거든요. IT 부서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버나드는 즉시 카메라 영상을 차단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루카스가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루카스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버나드는 루카스를 노려봤지만 다른 IT 직원들도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그들 역시 진실을 봤거든요. 그들이 평생 유지해온 거짓말의 무게가 갑자기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줄리엣은 카메라를 다 닫고 나서 천천히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어요. 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요. 워커가 만들어준 슈트는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있었고 움직일 수 있었어요. 언덕 위에서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또 다른 사일로였습니다. 아니, 사일로들이었어요. 여러 개의 사일로가 황무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줄리엣은 숨이 듣는 듯 했어요. 자신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일로들도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일로가 있는 걸까요? 그들도 같은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사일로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거든요. 기계공 구역에서는 녹스가 사람들을 모았어요. 우리는 속았어.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어. 우리가 뭘 해야 할지도 알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것들이 사실이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죠. 공급실에서는
마를라가 조용히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점들을 발견해 왔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의 기록, 조작된 재고 목록, 설명할 수 없는 물자 이동들이요. 이제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 증거들을 모아뒀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IT 부서에서는 내부 분열이 일어났어요. 젊은 기술자들은 루카스 편에 섰고 나이든 직원들은 버나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버나드의 지지자들조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시스템이 근본부터 잘못된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웠거든요. 버나드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통해 사일로 전체의 상황을 지켜봤어요. 혼란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통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줄리엣을 과소평가한 게 실수였어요. 그는 비밀 통신 장비 앞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일로들과 연결된 유일한 통신선이었죠. 그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18번 사일로에서 통제 상실, 진실 노출됨, 조언 요청. 잠시 후 응답이 왔습니다. 예정된 프로토콜 실행, 섹션별 격리 시작, 필요시 최종 수단 고려. 버나드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최종 수단이라는 건 사일로 전체를 봉쇄하고 특정 구역의 공기 공급을 차단하는 거였어요. 반란의 중심부를 제거하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그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럴 수 있을까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줄리엣은 여전히 바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슈트는 놀라울 정도로 잘 버티고 있었어요. 워커가 얼마나 공들여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줄리엣이 살아남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거예요. 그녀는 가장 가까운 다른 사일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상당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걷는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홀스턴과 앨리슨이 봤을 풍경, 그들이 느꼈을 배신감,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선택한 행동이요. 그들은 진실을 보여주려 했어요. 비록 실패했지만요. 하지만 이제 줄리엣이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봤어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할지는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사일로 안에서는 첫 번째 시위가 시작됐어요. 기계공들이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IT 부서로 가고 있었어요. 답을 원했거든요. 진실을 원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시위대는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일부 보안 요원들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 역시 진실을 봤거든요. 루카스는 서버실에서 파일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봉인된 파일들, 암호화된 기록들, 감춰진 진실들이요. 그는 이 모든 걸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사람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왜 그들이 사일로에 갇혀 있는지, 바깥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누가 이 모든 걸 결정했는지를요.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일로는 실험이었어요. 인류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통제된 사회를 연구하는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여러 사일로들은 각각 다른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 결과를 누군가가 관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 관찰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줄리엣은 다른 사일로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슈트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공기가 조금씩 얇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사일로의 카메라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 앞에 섰어요. 만약 저 안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그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바깥에서 걷고 있는 사람을요.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간단한 몸짓이었지만 그 의미는 컸어요. 여기 누군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듣는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로는 전달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18번 사일로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IT 부서 앞에 모였고 그들은 버나드와 대면하기를 요구했어요.
버나드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는 최종 수단을 실행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사일로는 무너질 거고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질서도 사라질 거예요. 결국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뭘 알고 싶은지 알아요. 하지만 진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짊어진 비밀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바깥에서 줄리엣은 마지막 힘을 다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개의 사일로를 연결하는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지하 터널이나 통신선, 뭐든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땅속 깊이 묻힌 케이블이었습니다. 사일로들은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요. 챕터 12. 언덕 너머의 진실. 새로운 시작. 줄리엣의 손가락이 케이블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먼지와 흙 속에 묻혀있던 이 연결선은 단순한 전선이 아니었어요. 이건 증거였습니다. 사일로들이 서로 고립되어 있다는 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계획했고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헬멧 디스플레이에 산소 잔량이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15분, 아니 이제 13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줄리고는 일어서서 언덕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사일로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일까요? 그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센서를 향해서가 아니라 언덕을 향해서요. 18번 사일로의 모든 청소부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센서를 닦아야 했습니다. 그게 규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줄리엣은 규칙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진실을 보고 싶었습니다. 센서 너머의 거짓된 풍경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보고 싶었거든요. 언덕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방호복은 무거웠고 산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줄리엣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조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홀스턴 보안관의 마지막 모습도요. 그들은 모두 진실을 찾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녀 차례였어요. 산소 잔량 8분. 줄리엣의 발이 언덕 정상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멈췄어요. 아니,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언덕 너머엔 또 다른 사일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둘, 셋, 아니 더 많았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들이 서 있었어요. 수십 개의 사일로들이 황무지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마치 거대한 묘비들처럼요. 그녀는 비틀거렸습니다. 세상이 회전하는 것 같았어요. 18번 사일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만 명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저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모두 합치면 수십만 명, 100만 명.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거짓말을 믿고 살고 있는 걸까요? 산소 잔량 4분. 줄리엣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저산소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바라봤어요. 사일로들을 하나하나 세면서요. 17번, 16번, 15번. 모든 사일로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크기, 똑같은 구조, 똑같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겠죠.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험이었어요. 거대한 사회 실험이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수십 개의 사일로를 만들고 각각 다른 조건으로 운영하며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진실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청소를 거부하면 18번 사일로는 그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실험 대상 중 하나요. 산소 잔량 2분. 줄리엣의 손이 헬멧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녀가 평생 살았던 세상이 거짓이었다는 것. 하지만 더 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됐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요. 가장 가까운 사일로를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17번 사일로였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들도 18번처럼 반란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까요?
아니면 순순히 규칙을 따르며 살고 있을까요? 산소 잔량 1분. 17번 사일로의 입구가 보였습니다. 18번과 똑같이 생긴 에어락 문이었어요. 줄리엣은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금속을 때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안쪽에서 누군가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17번 사일로의 누군가가 그녀를 발견한 겁니다. 산소 잔량 0분. 줄리엣은 안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에어락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해냈습니다. 센서를 닦지 않고 진실을 찾아내고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누군가 그녀의 헬멧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기가 폐로 들어왔어요. 17번 사일로의 공기였습니다. 다른 냄새가 났어요. 다른 습도, 다른 온도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재활용된 공기였죠. 살아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청소부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줄리엣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놀람과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일로에서 온 사람을 본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줄리엣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에어락 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18번 사일로가 보였어요. 그녀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요. 하지만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설령 돌아간다 해도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17번 사일로의 사람들이 그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의료실로 데려가려는 것 같았어요. 줄리엣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워커처럼 생긴 사람도 있었고 마르니스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똑같은 옷, 똑같은 표정, 똑같은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진실을 알 기회가요. 왜냐하면 줄리엣이 여기 있으니까요. 살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이야기할 겁니다. 18번 사일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언덕 너머에 수십 개의 사일로가 더 있다는 것을요. 진실은 퍼져나갈 겁니다. 한 사일로에서 다른 사일로로요.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자신들이 거대한 실험의 일부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 실험을 끝낼 수 있다는 것도요. 줄리엣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8번 사일로에는 루카스가 있었고 워커가 있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7번 사일로도 깨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은 그들이 믿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마찬가지였어요. 줄리엣 한 사람이 시작한 작은 반항이 이제 모든 사일로를 바꿀 수도 있는 혁명의 불씨가 된 거니까요.